여긴 낙원이네? 우린 여기에 평생 살 수도 있겠어. 사우나 종주국 핀란드의 청년이 한국 찜질방 바닥에 드러누워 내뱉은 항복 선언입니다. 바다의 맛이 나. 입에서 녹아. 씹지 않아도 돼. 비린맛에 인상 찌푸릴 줄 알았던 그 청년이 한국의 검은 국물 앞에서 숟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핀란드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인생을 여기서 말아먹었을 거야. 행복지수 8년 연속 세계 1위. 사우나라는 단어 자체를 만든 나라의 청년들이 서울에서 연달아 백기를 들었습니다. 독한산에서는 70 넘은 한국 할머니가 이들을 가볍게 추월했고, 산 정상에서 처음 만난 한국인이 건넨 막걸리 한 잔에 핀란드 복지 전문가 25년 이론이 통째로 흔들렸죠. 수석 분석관 한나 코로우넨이 헬싱키로 돌아가 제출한 보고서, 그 첫 줄에는 대체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린 여기에 일주일도 있을 수 있는데. 핀란드 사우나 그리우면 아쉬운 대로 이거 하면 되겠다. 26살 청년 빌레가 뜨거운 바닥에 드러누운 채 내뱉은 이 두 마디에 저는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 코르호넨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태어나 북유럽 사회복지연구소에서 25년간 글로벌 행복지수를 분석해온 수석 분석관이죠.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핀란드가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동안 저는 그 숫자의 뒷면을 설계하고 검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우나라는 단어 자체가 핀란드어라는 사실, 이건 우리 민족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핀란드인에게 사우나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는 의식이니까요. 그래서 한국 출장이 잡혔을 때도 저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복지 시스템 현장 조사라는 연구소의 지시에 따라 젊은 연구원 빌레, 빌프, 3위 3명을 데리고 서울에 도착했죠. 출발 전 브리핑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은 인상적이지만 행복지수 58위의 나라라고요. 복지 인프라를 논할 수준은 아닐 거라고요. 서울 첫날 저녁 한국 측 파트너가 우리를 데려간 곳이 찜질방이었습니다. 사우나 종주국에서 온 전문가들에게 사우나를 보여주겠다니 속으로 피식 웃었죠. 그런데 건물 앞에 서는 순간 제 미소가 굳었습니다. 이건 사우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거대한 복합 휴식단지였죠. 핀란드 사우나는 나무 오두막 하나에 스토브 하나, 차가운 호수가 전부입니다. 그 소박함이 우리의 미학이었는데 눈앞에 이 건물은 입구부터 체계적인 동선 설계가 한눈에 읽혔습니다. 복지 인프라를 25년간 분석해온 제 눈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과정부터 달랐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사우나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게 예절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지위도 사라진 완벽한 평등의 유니폼이었습니다. 소금방에 들어선 빌레가 벽을 손가락으로 긁더니 핫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다 소금이야 맛봐. 히말라야 암염으로 벽과 바닥을 가득 채운 그 방 안에서 평소 포커페이스인 핀란드 청년의 얼굴이 아이처럼 환해지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자작나무 사우나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으니까요. 불안증막에서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명상 자세를 취했습니다. 섭씨 8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도 핀란드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핀란드 사우나의 열기가 직선적이라면 이 불안증막의 열기는 몸을 감싸 안듯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안식당으로 이동한 순간 제 이론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가이드가 건넨 맥반석 달걀과 차가운 식혜. 뜨거운 바닥에서 차가운 당분을 마시고 삶은 달걀의 단백질이 이완된 근육에 공급되는 타이밍. 저는 직업병처럼 머릿속에서 영양학적 알고리즘을 돌렸고 그 계산 결과가 저를 침묵시켰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경험이 만들어낸 완벽한 휴식 공식이었죠. 빌프가 달걀 껍질을 까며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한나, 핀란드에서 사우나 끝나면 우리 뭘 먹죠? 맥주 한 캔이잖아요. 근데 여긴 사우나 안에 이 시스템이 처음부터 깔려 있어요. 수준이 다릅니다. 24살 대학원생의 지적에
25년 경력의 수석 분석관이 반박 한마디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날 밤 찜질방 수면실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옆에서 빌레가 양머리 수건을 쓴 채 코를 골고 있었고 빌프는 달걀을 하나 더 까먹고 있었습니다. 핀란드가 사우나를 문화유산으로 지켜왔다면 이 나라는 그것을 국민 전체가 누리는 거대한 인프라로 진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제 가슴을 짓누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찜질방 식당에서 우리가 먹게 될 음식이 있다고 가이드가 귀띔했거든요. 한국인들이 사우나 후에 반드시 먹는다는 바다 냄새 나는 뜨거운 국물이라고요. 바다의 맛이 나. 입에서 녹아 씹지 않아도 돼. 빌레가 미역국 한 숟갈을 입에 넣고 내뱉은 그 탄성을 듣는 순간 저는 젓가락을 쥔 손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비린 맛에 인상을 찌푸릴 줄 알았던 핀란드 청년이 눈을 감고 국물을 음미하는 모습은 솔직히 제 예측 모델 어디에도 없던 장면이었죠. 찜질방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 가이드가 귀띔했던 그 음식, 미역국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검은빛 해조류가 둥둥 떠있는 국물을 보고 빌프가 먼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핀란드에서 해조류를 먹는 문화는 거의 없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나라이면서도 우리는 연어와 청어 정도만 식탁에 올리죠. 바닷속 풀을 끓여서 국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핀란드인에게는 낯선 겁니다. 3인은 대놓고 얼굴을 찡그렸고 저 역시 내심 한 숟갈 맛만 보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빌레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유독 적었죠. 김치를 처음 먹고는 젓갈의 생선 발효 향까지 세세하게 분석하며 감탄했던 청년이니까요. 빌레가 국물을 한 모금 삼키더니 오이하는 핀란드식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포커페이스로 유명한 핀란드 사람이 그 소리를 낼 때는 진심으로 무언가에 압도당한 순간입니다. 그리고는 미역 건더기를 젓가락으로 건져 올려 씹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째 숟갈을 떴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장면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이드에게 미역국의 배경을 물었죠. 돌아온 답이 저를 의자에 못 박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은 산모가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이 바로 이 미역국이라는 겁니다. 산후 부종을 빼주는 요오드, 뼈를 회복시키는 칼슘, 혈액을 보충하는 철분. 이 검은 국물 한 그릇 안에 산모의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가 거의 전부 들어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산후조리는 병원의 영역이죠. 의사가 처방전을 쓰고 영양사가 식단표를 짜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백 년 전부터 가정에 부엌에서 어머니의 손으로 이 치유를 완성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빌프가 미역을 젓가락으로 집으려다 미끄러지면서 투덜거렸지만 한 입 넣고 나서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추장을 핀란드까지 사갈 정도로 한국 음식에 빠르게 적응하는 타입이었는데 미역국 앞에서도 어김없었죠. 국물을 밥에 말아먹기 시작하더니 그릇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삼이마저 처음에 찡그린 표정을 거두고 조용히 두 번째 그릇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라진 건 감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죠. 핀란드의 복지 시스템은 국가가 설계하고 전문가가 운영하고 세금으로 유지됩니다.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에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 부엌에서 한 그릇의 국물 안에서 복지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매뉴얼이 아니라 모성이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서면서 빌레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나, 이 나라 사람들은 아픈 사람한테 약 대신 국을 끓여준대요. 우리 핀란드에서 아플 때 누가 뭘 해주죠? 병원 예약 문자 하나 날아오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데이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오후 일정을 알려왔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어떤 산에 올라갈 거라고요. 핀란드에는 높은 산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산을 일부러 코스에 넣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핀란드에는 높은 산이 없어요.
가이드가 무심하게 던진 이 말이 제 자존심을 얼마나 긁었는지 그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핀란드에는 산 대신 끝없는 숲이 있습니다. 우리는 숲을 걷고 숲에서 버섯을 채취하고 숲속 호수에서 수영을 하죠. 그것이 핀란드식 자연과의 교감이고 세계 행복지수 1위를 떠받치는 정신적 토대라고 저는 25년간 논문에 써왔습니다. 산이 없다는 건 결핍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이 다를 뿐이라고요. 그런데 북한산 입구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 논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이미 풍경이 달랐습니다.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마치 거대한 축제의 행렬처럼 보였죠. 사미가 자기 빨간 민소매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이랑 비슷한 옷인데. 빌레와 빌프도 킥킥거렸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 등산복들의 브랜드가 하나같이 히말라야 원정대 급이었거든요. 고어텍스 재킷에 카본 트레킹 폴, 전문 등산화까지. 주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의 장비가 알프스 등반가 수준이라는 사실에 저는 속으로 비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과소비라고 단정했죠. 그 판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등산로에 발을 디딘 지 30분 만에 알게 됐습니다. 경사가 시작되자 빌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체력에 자신 있던 사미도 이마에 땀을 연신 닦아냈습니다. 핀란드의 숲길은 평탄합니다. 완만한 경사에 부드러운 흙길이 이어지죠. 그런데 북한산은 달랐습니다. 바위가 수직으로 솟아 있었고 돌계단은 무릎을 짓누르듯 가팔랐습니다. 26살 핀란드 청년들이 턱까지 차오른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저를 진짜로 무릎 꿇게 만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한국인 어르신 한 분이 우리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날다람쥐처럼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트레킹폴 하나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그 뒷모습을 빌프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넘어 보이는 어르신들이 줄줄이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어떤 분은 배낭에서 간식을 꺼내 드시면서 올라가셨고 어떤 분은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계셨습니다. 숨이 차서 바위에 주저앉은 빌레 옆을 이르는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가볍게 지나가셨을 때 빌레의 표정이 경악에서 체념으로 바뀌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미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한나, 저분들은 매일 이러는 건가요? 저는 가이드에게 확인했고 돌아온 답이 저를 두 번째로 침묵시켰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주 3, 4회는 기본이라고요. 퇴직 후 등산이 생활이 된 한국 시니어들이 전국산을 순회하듯 다닌다고요. 핀란드의 시니어 복지는 국가가 설계한 프로그램 안에서 움직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전문가의 관리 아래 운동을 하죠. 그런데 이 나라의 어르신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없어도 스스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은 자발적 건강관리 시스템이 한국의 모든 산에서 매일 아침 가동되고 있었던 겁니다.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빌프의 걸음이 느려졌고 빌레는 바위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허벅지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상 바로 아래 너럭바위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등산객 서너 명이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는데 그건 플라스틱 통에 담긴 하얀 액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종이컵이 놓이는 순간 빌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눈이 동그래진 그 표정은 찜질방 소금방에서 벽을 핥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이거 노르웨이 생선 맛이 나는데. 맛있는 음식 먹는 여행인데. 빌레가 산 정상에서 황태채를 뜯으며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처음 보는 한국인 등산객이 우리에게 종이컵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얀 액체가 담긴 컵을요. 막걸리라는 한국 전통주였습니다. 핀란드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핀란드인은 숲을 걸을 때 타인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민족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설 때 최소 2m 간격을 유지하는 나라죠.
개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고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건네는 행위는 의심의 대상이지 환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어르신은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 4명에게 자기 배낭에서 꺼낸 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경계 없이요. 빌레가 먼저 컵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커졌죠. 오이. 또 그 핀란드식 감탄사였습니다. 핀란드 술 기류하고 비슷한데 더 부드러워. 빌프와 사미도 한 모금씩 마셨고 냈다 바위에 걸터앉아 처음 만난 한국인들과 종이컵을 부딪혔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핀란드어도 한국어도 서로에게 닿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비닐봉지에서 귤을 꺼내 빌프 손에 쥐어줬고 다른 분은 꼬마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빌프가 그 김밥을 한 입에 넣고 엄지를 치켜세우자 바위 위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 속에서 혼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25년간 행복지수를 분석하면서 제가 줄곧 강조해왔던 핀란드식 행복의 공식은 이랬습니다. 안정된 소득, 높은 사회적 신뢰, 개인의 자유, 그리고 충분한 혼자만의 시간. 이 4가지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행복하다고요. 그런데 이 산 정상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제 공식의 어느 축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득과 무관했고 제도와 무관했고 개인의 자유와는 정반대로 타인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제가 핀란드의 어떤 사우나에서도 본 적 없는 종류의 밝음이 있었습니다. 빌레가 막걸리 2번째 컵을 비우며 멀리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또 다른 산의 능선이 보였죠. 그 풍경을 바라보며 빌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나,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핀란드에서는 혼자 조용히 있어야 행복하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종이컵 안에 남은 막걸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얗고 탁한 이 액체가 입안에서 달큰하게 퍼지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25년간 쌓아올린 행복 이론의 기둥 하나가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행복은 혼자여도 괜찮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산 정상에는 혼자가 아니어서 더 좋은 순간들이 쌓여 있었죠. 하산하면서 빌레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막걸리를 핀란드에서도 만들 수 있냐고요. 자기 집 지하실을 막걸리 공장으로 꾸미는 게 꿈이라며 진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이 핀란드로 돌아가서 지하실에서 막걸리를 빚기 시작하면 그건 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산 정상에서 느꼈던 그 연결감을 재현하려는 시도일 거라고요.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길에 가이드가 던진 한마디가 저를 또 한 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 산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냐고요. 이 산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냐고요. 가이드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인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방금까지 바위를 붙잡고 기어오르던 그 거대한 산이 인구 1000만 대도시 한가운데에 있다고요? 핀란드에서는 자연을 만나려면 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헬싱키에서 가장 가까운 국립공원까지 차로 1시간 반은 달려야 하죠. 숲과 호수는 풍요롭지만 그것은 언제나 도시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산 후 가이드가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북한산의 위치에 점을 찍고 그 주변을 둘러싼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 노선을 손가락으로 짚었죠. 저는 그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올랐던 산의 등산로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5분이라는 겁니다. 출근하던 직장인이 퇴근 후 30분 만에 해발 800m 산의 등산로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빌레가 제 어깨 너머로 지도를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헬싱키에서 이 정도 산을 만나려면 비행기를 타야 해요, 한나.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 뒤로 산의 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와 화강암이 나란히 서 있는 그 풍경은 핀란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죠. 핀란드의 도시는 평평합니다. 빌딩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 너머로 숲이 시작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자연과 문명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빌딩과 산이 뒤섞여 있었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개만 돌리면 능선이 보였습니다. 빌프가 차 안에서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저 산을 보면서 출근하는 거잖아요. 이건 거실에 국립공원이 딸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복지 분석가로서 제가 흔들린 건 풍경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접근성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자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만 누립니다. 자동차가 있어야 하고 여유가 있어야 하고 체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지하철 한 정거장 차이로 도심과 산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를 추월했던 70 넘은 할머니가 매주 산을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동차가 필요 없고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고 버스와 지하철만으로 거대한 산의 등산로 입구에 설 수 있으니까요. 사미가 창밖을 촬영하며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나, 이 도시는 숨쉬고 있어요. 빌딩만 있는 게 아니라 빌딩 사이사이에 산이 끼어 있으니까 도시 자체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24살 청년의 감상적인 표현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제 25년 경력보다 정확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핀란드 도시 설계의 철학은 자연을 보존하되 도시 밖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죠. 자연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아니, 어쩌면 산이 먼저 있었고 그 산을 건드리지 않은 채 도시를 주변에 쌓아 올린 건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도 퇴근 후 30분 만에 해발 800m 정상에 설 수 있는 곳은 서울밖에 없다는 사실이요. 호텔에 도착해 로비에 앉았을 때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제 안에서 무너진 것들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찜질방에서 흔들리고 미역국 앞에서 침묵하고 산 정상에서 균열이 생기고 이 도시의 지도 앞에서 항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이드가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밤에는 서울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드리겠다고요. 핀란드에서는 저녁 9시면 거리가 텅 비잖아요. 한국은 좀 다릅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미를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핀란드는 조용해서 행복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뜨겁게 살아있어서 행복해 보입니다. 이 말을 꺼낸 건 3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서울의 거리 한복판에서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25년간 써온 논문 속 정적 행복. 모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좁은 틀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가이드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서울 시내 한 야구장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 경기가 열리는 날이라 했죠. 핀란드에는 야구 문화가 없습니다. 아이스하키가 국민 스포츠이긴 하지만 경기장 분위기는 한국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빌레와 빌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하나의 리듬에 맞춰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막대 풍선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슴팍까지 울렸고 지휘자 없이도 수만 명이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하는 장면은 핀란드인의 눈에 거의 초현실적이었습니다. 빌프와 사미는 각각 다른 팀을 응원하기로 했지만 앉은 자리가 한쪽 응원석이었기 때문에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 넷다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규칙도 모르면서요. 경기가 끝난 뒤에도 서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거리에는 사람이 가득했죠. 가이드를 따라 야구장 주변을 걷는데 길 건너에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배트를 휘두르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조깅하는 중년 부부가 지나갔고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서는 양복을 입은 직장인 2명이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45분. 핀란드였다면 헬싱키 시내조차 적막이 내려앉아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핀란드의 밤은 조용합니다. 저녁 9시면 상점이 문을 닫고 10시면 거리에 사람이 사라집니다. 겨울에는 오후 3시면 해가 지니까 어둠 속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절반을 넘기죠. 우리는 그 고요함을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침묵이 곧 평화이고 고독이 곧 자유라고요. 그런데 서울의 자정이 넘은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그 침묵의 이면을 처음으로 직시하게 됐습니다.
핀란드의 조용한 밤이 평화로운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건지, 고독을 선택한 건지 연결의 방법을 모르는 건지. 자정을 넘기자 가이드가 우리를 편의점으로 안내했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죠. 핀란드에서 자정에 열려있는 가게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빌레가 맥주를 골랐고 빌프는 삼각김밥을 3개나 집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 편의점 음식에도 이미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죠. 편의점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는데 맞은편에서 산책하는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새벽 1시예요. 빌레가 그 장면을 물끄러미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새벽에 밖을 걷는 건 불면증 환자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일상이네요. 그때 사미가 조용히 입을 열었던 겁니다. 핀란드는 조용해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한국은 이렇게 뜨겁게 살아있으면서도 안전하다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미의 지적은 정확했거든요. 서울의 새벽은 시끄러웠지만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혼자 걸어도 불안하지 않은 새벽거리,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점들, 어디서든 사람의 눈이 닿는 도시 구조. 핀란드의 어두운 숲길에서 여성이 혼자 걷기를 두려워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은 풍요롭지만 밤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만큼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빌프가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잠을 안 자는 건가, 아니면 잠잘 시간이 아까운 건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핀란드의 고요한 밤이 반드시 행복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국의 뜨거운 새벽이 반드시 피로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 내일은 이 나라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될 거라고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일상 속에 녹여놓았는지를 직접 겪어보라고요. 장비가 전문적이다.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의자도 신기하다. 의자 때문에 또 오겠다. 빌프와 빌레가 PC방 의자에 앉자마자 터뜨린 감탄이었습니다. 커브드 모니터가 눈앞을 가득 채우는 순간 빌레의 입이 벌어졌고 마우스 클릭 소리를 듣더니 옆에 빌프 얼굴을 보며 어허 하는 탄성을 내질렀죠.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청년들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출장 나흘째 가이드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서울 시내의 PC방이었습니다. 핀란드에는 PC방이 없습니다. 패트리라는 한국 거주 핀란드인이 설명해줬죠. 핀란드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려면 각자 모니터와 본체를 직접 가져와 누군가의 집 지하실에 모여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고성능 게임 장비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아도 시간당 소액을 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인프라가 전국에 깔려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지 분석가의 눈으로 보면 이건 IT 인프라의 공공재화였습니다. 빌레가 의자의 리클라이닝 기능을 발견하고 어린아이처럼 앞뒤로 젖히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빌프는 화면 크기에 감탄하다가 키보드의 RGB 조명을 보고 말도 안 돼를 연발했죠. 그런데 저를 진짜 멈추게 한 건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빌레가 자리에서 음료수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모니터 화면 안에서요. 몇 분 뒤 직원이 좌석까지 배달해줬고 빌프가 그걸 보며 입을 딱 벌렸습니다. 핀란드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인생을 여기서 말아먹었을 거야. 웃기려고 한 말이었겠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채 터치 몇 번으로. 음식이 도착하는 이 시스템이 한국 사회 전체의 디지털 수준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PC방을 나온 뒤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환경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찰할수록 자괴감이 깊어졌죠. 식당에서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하고 병원 접수부터 처방전 수령까지 앱 안에서 끝나는 이 나라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핀란드를 몇 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핀란드도 IT 강국이라 자부합니다. 노키아의 나라이고 교육 시스템은 세계가 벤치마킹하죠. 그런데 핀란드의 디지털화가 정부 주도의 차분한 진행이라면 한국의 그것은 국민 전체가 이미 체화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무릎을 탁 친 건 식당에서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태블릿 메뉴판을 능숙하게 터치하며 주문하는 걸 목격했거든요. 빌레가 그 장면을 보고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한나, 핀란드에서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리모컨 버튼을 잘못 눌러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핀란드의 시니어 디지털 문해율과 한국의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의 근원을 저는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핀란드 교육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하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교육 철학이죠. 저도 그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핀란드 교육이 과정을 아름답게 설계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한국 교육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때로는 과도해 보였지만 그 결과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70 넘은 할머니가 태블릿을 자유자재로 쓰는 나라, 전 국민이 디지털 환경에 실시간으로 적응하는 나라, PC방이라는 공유 인프라가 골목마다 깔려 있는 나라. 이건 교육이 만든 저력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빌레가 제 옆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한나, 저 핀란드 돌아가면 지하실에서 막걸리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옆에 PC도 놓을 거예요. 한국식으로요. 웃어야 할 타이밍이었는데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출장의 마지막 날이었고 저는 이 일주일간의 경험을 어떤 보고서로 정리해야 할지 아직 한 글자도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먹었던 고기가 다 소화되면 올게. 출장 마지막 날 저녁 고깃집에서 빌프가 내뱉은 이별 인사였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싫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24살 청년의 유머에 가이드가 웃었고 빌레와 사미도 웃었죠. 저만 웃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안에서 무너뜨린 것들의 무게가 소화되지 않은 채 위장이 아니라 가슴에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 고깃집에서의 마지막 풍경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빌프는 상추 위에 고기를 올리고 마늘과 쌈장을 얹어 입에 넣는 동작을 이미 완벽하게 마스터한 상태였습니다. 김준현이라는 한국 연예인도 인정할 먹방이라고 가이드가 농담했는데 과장이 아니었죠. 이 친구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김치를 리필하고 고추장을 핀란드에 사가겠다고 선언하고 대게를 앞에 두고는 버스 시간이 다 됐는데도 젓가락을 놓지 못해서 가이드를 탄식하게 만들었던 인물이니까요. 결국 직원에게 부탁해서 남은 대게를 포장했을 때 빌프의 얼굴에 번졌던 그 환한 웃음을 저는 복지보고서의 어떤 행복지표로도 수치화할 수 없었습니다. 빌레는 고깃집을 나서면서도 막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핀란드로 돌아가면 뚜룬 막걸리라는 이름으로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겠다고요. 상표도 이미 디자인했다며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이 청년이 막걸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산 정상에서 낯선 사람과 종이컵을 나누던 그 순간을 소금방에서 벽을 하치며 오이를 외치던 그 순간을 핀란드의 차가운 지하실에서라도 재현하고 싶은 거였죠. 공항으로 향하는 아침, 빌레는 막걸리 페트병을 기내에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가이드가 캔으로 사주겠다고 해서야 겨우 표정이 풀렸죠. 사미는 아이스하키 스틱 대신 막걸리 캔을 가방에 넣으며 피식 웃었고 빌프는 고추장 튜브 3개를 배낭 깊숙이 챙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가이드가 선물을 꺼냈습니다. 각자의 한글 이름과 핀란드어 이름이 함께 새겨진 도장이었죠. 빌레가 도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저는 압니다. 이 나라에 두고 가는 것이 너무 많았던 거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북유럽 사회복지연구소에 제출할 출장 보고서를 써야 했거든요.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찜질방에서 발견한 휴식의 인프라, 미역국 한 그릇에 담긴 가정복지의 원형 산 정상에서 목격한 자발적 건강관리 시스템, 도시와 자연이 키스하듯 맞닿은 서울의 설계, 새벽 2시에도 안전한 거리의 에너지, 70 넘은 할머니도 태블릿을 쓰는 디지털 저력. 이것들을 학술적 용어로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면 거짓말이 되는 것 같았죠. 저는 결국 보고서의 첫 줄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핀란드는 국민에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안정된 소득, 무상교육, 깨끗한 자연.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조건이 아니라 행복 자체를 목격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는 산 정상의 어르신, 뜨거운 바닥에서 삶은 달걀을 나눠 먹는 찜질방의 가족들, 새벽까지 거리를 밝히며 살아 숨쉬는 도시의 심장. 핀란드는 시스템으로 행복을 설계했지만 한국은 삶 자체로 행복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창밖을 보니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빌레는 옆 좌석에서 막걸리 캔을 안고 잠들어 있었고 빌프는 기내식을 다 먹고도 고추장 튜브를 꺼내 빵에 바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핀란드인입니다. 하지만 제 영혼의 어떤 부분은 이제 그 산 정상에서 마셨던 막걸리 한 잔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형님들이 일궈낸 이 뜨거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핀란드의 수석. 분석관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핀란드 사회복지연구소의 한나 코르호네는 행복지수 58위의 나라에서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우나 종주국의 전문가가 찜질방 바닥에서 고개를 숙였고 미역국 한 그릇이 핀란드의 산후조리 시스템을 침묵시켰죠. 이른 넘은 한국 어르신들은 핀란드 청년들의 체력을 가볍게 추월했고 산 정상에서 나선이에게 건넨 막걸리 한 잔은 개인주의 행복론의 빈자리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빌딩 숲 한가운데 솟은 산, 새벽 2시에도 안전한 거리, 이른 넘은 할머니가 태블릿을 터치하는 나라. 한나가 헬싱키로 돌아가 제출한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의 행복은 시스템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서 나온다고요. 8년 연속 행복지수 1위 국가의 수석 분석관이 대한민국 앞에서 펜을 내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